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인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디 잘 안 다니시잖아요. 집에만 주로 많이 계시죠? 그렇죠. 집에 예. 많이 있죠. 저도 퇴근하면 집에 바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또 집에 있는 경우도 좀 많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는 경우도 좀 많고, 네.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관련해서 지금 이 집콕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 관련된 사고부터 좀 살펴보죠. 배상훈 교수님. 예. 이게 뭐 관련된 분은 국밥집 사장님하고 예. 그 고객이신 배달을 여기 시키신 분이 가정집인데 처음에는 변호사 부부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남편만 변호사인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밥하고 소주 2병을 배달을 시켰는데 네.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가서 이제 소인종을 누르고 이제 술이 있으니까 성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두고 초인종 누르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제는 뭐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그럼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고 예. 술이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술은 미성년자가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성인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청소년이 시켰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직접 대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안 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놓고 가세요. 네. 못 놓고 갑니다. 그래서 녹시강신 하다가 그러면 술은 가져가겠습니다. 술은 가지고 갔는데 국밥집 주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술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예, 한 거군요. 예. 거기서부터 조금 하여튼 어쨌든 그 사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져가셨고 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시키신 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이게 뭐냐? 다 가져가라. 환불해 달라. 네. 이런 상태가 시작돼서 이것이 이제 배달앱에 뭐 후기를 쓰고 뭐 서로 간에 안 좋은 SNS 상에 이것이 오가게 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 상에 네. 그 시키신 분이 뭐 본인이 변호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안 좋은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이제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신 거고 이 둘 사이에 이런 얘기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지금 이게 된 겁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못했다는 우리 청취자께서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예. 이 사장님은 억울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느냐라고 네. 올리신 거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쪽으로 옹호하는 쪽도 있고 저쪽으로 옹호하는 쪽도 있어갖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국밥집 사장의 입장에서는 확인 의무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내가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식당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술만 가져간 거다. 그것도 일면 타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배달집 업체 주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7일 날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배달 앱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술이 낀 게 문제예요. 근데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물건을 놓고 오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누르면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주부께서 아이를 시키는 바람에 물 때문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 하셨냐면 그냥 두고 가라. 단골이다. 근데 플러스 추가를 더 했어요. 변호사 집이니까 괜찮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변호사라면 어떡합니까? 법을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청소년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면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아마 주부께서는 요즘 비대면이라 코로나도 무섭고 또 그리고 우리 집이 변호사 집안인데 그까지 어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거기에 또 남편이 껴들어서 뭐 욕설이라든지 뭐 법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청원 올렸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건 시켜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배달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단지 술이 꼈기 때문에 요거를 대면해서 술은 업주는 전하려고 했고 그 고객은 비대면으로 받아라 했던 상황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격앙됐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안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영악한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안에서 마치 뭐 누구가 어른이 있는 것처럼 녹음기를 틀어놓는 경우나 뭐 소리를 내갖고 하는 TV를 틀어놓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황을 다른 경쟁업주가 보고 사진 찍고 그런 것 그 금방 걸려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 요즘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방학 때인데 그렇죠. 애들끼리 학생들끼리 집에 모여 있다가 이런 걸 그냥 오히려 이용해서 악용해서 술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렇죠. 이 사장님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뭐라고 하나 얘기를 더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장님이니까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돈이죠. 배달 종업원이라면 뭐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지금 오죽했으면 본인이 배달하셨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부딪혀 버리는 거죠. 네. 원칙대로 했다. 근데 내가 변호사인데 법을 모르느냐고 하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라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죠? 그 부분은 조금 이 시키신 분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법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이를테면 그 배달을 주문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 그 집에서 뭐 그냥 옷도 그냥 자유롭게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과 놀려고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제 대면하는 것을 꺼리는 지금의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놔두고 가세요라고 계속 요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보통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이게 네. 이제 술이 문제가 됐는데 이 업체가 좀 치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직접 전화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했다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상에 일회 단속이 되면은 2개월 정지를 먹어요. 업체가. 영업정지 먹어요. 예. 2번 단속되면은 3개월입니다. 3번 단속되면은 영업장 폐쇄가 돼버립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게 청소년법상에 2년 이하 시행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을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볼 때는 그걸 예방하려고 철저하게 한 건데 네. 그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어른인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자기 어린 아이한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거를 좀 서로가 간격을 좀 좁혔는데 어떻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면에서 확인한 다음에 술을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손님과 이제 주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서로가 언쟁 높이고 전화로 싸우다가 이제 끝날 일이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 배달 앱 리뷰 이게 네. 다 오픈이 되잖아요. 후기에 쓰는 게 있죠. 배달 앱 리뷰에 이제 쓰게 되면 글쎄요, 아주 일부지만은 거기에 일종의 보복성 후기라는 것을 남깁니다. 보복성 후기요? 예. 그러니까 별점 테러라고 하죠. 보통은 5점 만점 별점에 뭐 하나도 안 주고 거기다 욕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를 써 올리면은 배달 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주 말고 배달의 입장에서는 그 가게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배달앱 리뷰를 보고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리뷰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평을 보고서는 아무래도 가봐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건 보다 보면 이 가게 안 좋네라고 해버리면은 이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니까 이걸 이제 후기를 남겼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사실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 감정이 더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어느 쪽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7702님은 제 생각에는 배달하는 분이 원칙대로 잘하신 것 같은데요. 김배공님, 주문하신 분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요? 술이 미성자에게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원님은 뭐든 술이 문제네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면 변호사 가족이 잘못했네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입장들 주로 주고 계십니다. 배달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었는데 공구분에서 치킨 뭐 수십 마리, 뭐 100만 원 넘는 금액을 주문했다.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시끄러웠던 일인데요. 한 공군 부대에서 그 치킨을 125만 원치를 시켰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환불을 전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치킨을 시켰는데 거기에 배달비를 추가 1,0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나눠진 사건이 하나는 5월달의 사건이고 하나는 12월달 사건인데 이게 지금 하나로 뭉쳐진 사건으로 지금 보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에서 갑질을 했다. 이 피해자 업주한테 여기 가지고 인터넷에 시끄럽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갑론을박하다 보면은 네. 공군에서는 이제 고기가 질이 안 좋았고 또 배달이 받는 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명을 했지만은 이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소명도 하면서 오히려 공군 부대원들이 갑질한 걸로 이게 언론에서 시끄럽게 된 거죠. 양쪽을 한번 보면요. 예. 이게 이제 뭐가 복잡해서 이게 정리가 쉽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서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냥 치킨을 많이 시켜서 환불 받은 건 맞지만 그 치킨을 먹고 그 전사 앞부분에 그 부대원들이 탈이 난 건 있다. 탈이 난 건 있다. 근데 그 탈이 난 걸 보니까 뭐냐면 보통 치킨 속에 양이 모자르면 다른 걸 끼워 넣나 봅니다. 뭐 못 먹는 게 아니지만은 뭐 닭가슴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치킨 한 마리로만 하고 만약 100마리를 시키면 100마리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한 치킨이 90마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닭가슴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닭봉이라든가 그렇죠. 닭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이 음식점 사장님도 일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사과를 했고. 근데 그건 그전 일이고. 그렇죠. 근데 요 건은 아닌데 문제는 이 공군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은 기억이 있는 거죠. 이 집 또 그래?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거 회식이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식을 했는데 이 정도니까 이제 이 공군부대에선 뭐 열을 받았으니까 이제 환불해 달라 해가고 근데 환불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업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환불 다 해줬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많은 양의 환불은 받았는데 60개 시켜가지고 그걸 환불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시킬 때 배달앱에 추가로 배달비를 요구하니까 그 공군 부대원 누군지 모르지만은 별점을 나쁘게 준 거예요. 테러를 한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니까 업주가 발견한 거죠. 여기도 리뷰 벌점 테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업주가 발견하니까 이제 전 그 사건까지 해서 125만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공군부대에서는 그 당시 질이 안 좋았다. 이렇게 서로가 갑론 일반 그러니까 간은 공두깨입니까? 오늘 방망이처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서로 잘못은 분명히 서로들 조금씩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사과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배달 앱과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거나 끝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둘 간의 문제고 그 A와 B 간에 그리고 주문자와 이제 그 판매자 이 두 축의 문제라고 하면 그들이 서로가 풀면 되는데 해결하면 되는데 주문 앱이 껴 있으니까 이게 배달 앱 거기에 또 평점 뭐 리뷰 그렇죠. 뭐 요게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테러 그렇죠. 가해 이게 다 엮여 있는다는 거죠. 별점 테러를 하게 되면은 이 집 사장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나는 사과를 했고 환불해 줬는데 추가로 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 공군 부대원들 입장에선 너무 기분 나쁘다. 이게 뭐 못 먹는 건 아니지만은 탈이 난 부분에 대해서 뭐 치료비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부딪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어느 집에다가 제가 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단무지가 안 왔어요. 그러면 불쾌하거든요. 근데 그땐 난 다른 곳에 시켜야지라고 그냥 말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쪽에 주문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이게 배달 앱이라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복수한다고 뭐 별점 테러를 내린다거나 뭔가 보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보복은 보복대로 하고 또 하지만 이것이 그 가게에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좀 근데 이게 있네요. 뭐 이게 그걸 피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겠고 왜냐하면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서비스가 잘못된 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 별점이란 건 왜 그러냐. 앞으로 고치도록 하는 어떤 제도기 때문에 내가 내 느낌대로 5점 중에 1점 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복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환불도 받고 다 해줬는데 이것까지 했는데 이건 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윤리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 공군부대 건은 공군부대 그 부대장이라든 관계자들이 업주하고 원만하게 서로가 사과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다 어려워요. 특히 배달 앱 그를 통해서 이제 뭔가 매출이라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겹친다 그러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또
사람들 좀 만나고 밖에 좀 놀러 나가고도 싶고 이런 거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무언가라도 좀 시켜 먹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짜증 나기도 하고 다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년 만은 요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배달 음식 말고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층간 소음이 커다랗게 또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층간 소음은 이제 오늘 뭐 하루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에는 네. 이제 연예인들이 관계된 게라서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요. 그 이희재 씨의 처인 그 문무 씨가 있습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 소음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아이들 공놀이 한다든지 달리기 한다든지 소파 쇠내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렇게 올렸는데 이 대응 과정에서 서로가 약간의 사과는 했지만은 네. 그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즉 집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핑계 시송을 했기 때문에 또 시끄러웠고 또 하나 그 안상태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아래층에서 또 뭐 문제를 삼았는데 발망치를 구른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또 아래층에서 또 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또 이성 씨 같은 경우에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홈파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아래층에서 그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상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앵커분이시라든지 우리 교수님 마찬가지로 사실상 아래층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는 위층에서 조금만 조심해야 되고 혹시 내가 시끄럽다 하더라면은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부드럽게 풀어야 되는데 서로 말이 네. 잘못하다 보면 격앙되면은 서로 싸우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특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렇죠. 또 못 하잖아요. 지금. 요즘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홈 학습을 하니까 네.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놀이터로 나가거나 아니면 네네. 어린이집을 가거나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굉장히 좁으니까 그것만 참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어른들도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고. 지금은 24시간 계속 그걸 들어야 되는 아랫집, 옆집의 입장에선 사실 화가 나는 건 맞습니다. 서로 네. 조심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아마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문제가 아니고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좀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소음 분쟁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가 코로나 전후가 나눠지는데요. 네.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 분쟁 건수가 한 543건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963건으로 78%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재택근무도 하죠. 네. 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콕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활동이 많아 보니까 집안에서 움직이는 거래에서 아래층 사람들이 그 소음이라든가 그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런 문제를 서로가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서로가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좀 덜 할 텐데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곤해서 집에 와서 숙직을 한 이후에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그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 엄청나게 커지고요. 잠을 못 자요. 한번 듣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아니, 평소에는 그게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 직종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일하고 낮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는 그 시침이 좀 많이 들리는 분들 있죠. 근데 그게 한 번 들리고 나면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층간소음도 평소엔 내가 뭐 바삐 살고 있을 땐 몰랐다가 한 번 저 소리가 딱 들리고 나면 앞으로는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층간소음 자체는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도 들어가지만은 워낙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그러니까 하죠. 이게 윗집과 아랫집의 다툼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냐면 층간소음이 규격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권 이후에 벌써 한 20년, 30년 돼.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보통 20년, 10년 되는 것들인데 갑작스러운 아파트 확장 때 대부분은 아파트의 공법 자체가 외국과 달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이게 벽과 아래쪽 바닥을 그대로 경계로 쓰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싸게 먹히는 대신에 피해는 거주민이 있는 거죠. 외국의 아파트는 기둥하고 보가 있는 상태에다 아파트를 넣는 구조인데 우리는 싸게 많이 졌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득을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 때 밑에 그 소음을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의 규격상 볼 때 조금만 뛰어다니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층에서 스펀지를 깔다든지 매트를 깔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기계 깔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있는 집에서는 매트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슬리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항상 착용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층간소음이 외국에서는 이것을 공동체 사이의 관계법으로 만드는데 우리 이게 경범 정도입니다. 경범. 예. 우리는 이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 자체.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 사이 센터 정도에 소 계시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층간소음을 내는 곳은 그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해야죠. 처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처벌이 안 됩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합의 아니면 이렇게 좀 도와주는 정도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경범업체 처벌상 소란, 인근소란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하죠. 뭐 10만 원, 20만 원 벌금이기 때문에 할 건 아닌데 어떻든 그걸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또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그러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소음이 데시벨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잠시 했다가 안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측정할 때 안 뛰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4385님, 위층 걸어다니는 발소리도 들립니다. 밤에 조용할 때는 윗집 말소리도 들립니다. 서로 배려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7702님은 저는 윗집 물소리도 들립니다. 정말 애초에 집을 잘 지어야 하지 않나요? 건설업계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옆집에서 주무실 때 코를 그렇게 크게 고시는데 숨이 넘어가는 코 소리를 막 하신다는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안 들리니까 불안해서 좀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렇죠. 이 층간뿐만 아니고 옆집도 그렇고 뭐 지금 이게 저게 문제죠. 우리 아파트는 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요. 위, 옆 이게 대각선으로 통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나마 낫다. 연립주택은 더 문제다. 이거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만 피하면 될 수도 가끔 되는데 연립주택은 이게 연결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진짜. 근데 이게 소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중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앞서서 딱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보복 소음 이렇게까지 논란으로 좀 이어진다고 뭐 그 관련된 스피커가 잘 팔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스피커가 보복성 스피커라고 하는데 스피커를 위층에다가 이제 대놓고 나서 이제 울림을 하는 건데요. 실은 뭐 아기 울음소리라든지 망치 소리 같은 거, 세탁기 소리 이게 시끄럽거든요. 이런 걸 고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또 애교입니다. 지난 7월 그 광주 북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너무 시달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해 가지고 윗집 여성의 주소를 가르쳐 줘 가지고 주거 침입을 시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모르는 남성들이 와가지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윗집 여자는 어린 딸들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보복성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연목동 같은 데서는 보복 살인도 있었고요. 서울에서 재작년이죠. 뭐 같은 경우는 진짜 쫓아 올라가서 서로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뭐 코로나 시대니까 그건 또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범죄를 유도하는 방식을 바뀐 거죠. 네. 1728님 저희 집엔 아이가 둘입니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하시네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긴급 돌봄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는데 토요일 낮에도 시끄럽다고 올라오셨어요. 저도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또 기분이 좀 상하더군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 좀 양해도 하고 배려도 좀 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하나 아이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있어요.
친딸을 살해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하는데 8살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 만에 검거됐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5일 오후 15일 오후 3시 37분에 신고가 들어온 건데 사실은 지난 8일 날 미추홀구 자택에서 인천 미추홀 자택에서 8세 여아를 친딸의 엄마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15일 날 신고를 해서 딸이 죽었다고 119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소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좀 이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체를 일주일이나 놓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이의 그 가정적인 상황이 사실은 좀 매우 좀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어갖고 네.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출생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8살 딸을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예. 출생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누가 제지하진 않으니까요. 겨우 그냥 해태료 정도만 네. 있고. 예. 근데 지금 이 가정 상황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실혼 관계 뭐 그렇지 않은 이런 이혼 관계 이런 게 섞여 있어 갖고 조금 복잡한 관계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출생 신고를 못하는 아이들, 이른바 미등록 아이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나 있다고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림자 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부나 모가 하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네. 안 합니다. 전번에 이제 교수님 자꾸만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부와 모가 하는데 부나 모 중에서 한 사람이 경제적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애가 미등록이 되는 거예요. 네, 뿐만 네.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한 250만 명이 여기 와 있는데 그중에 한 39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인데 불체자끼리 서로가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면은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치자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사실상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걸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딱히 그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동학대 이걸 좀 차치하고라서라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미등록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보편적 출생 신고제. 보편적 출생 신고.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아이를 대부분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네. 관련 의료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물론 이제 그냥 집에서 가끔 낳는 게 그건 아주 적으니까 예.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제도가 나왔는데 아직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 네. 또 보호출산제라고 있는데요. 보호출산제는 또 보호출산제 뭐냐면은 산모가 신원을 노출을 해야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출하지 않고 이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출하지 않고 산모가 등록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등록도 시켜주고 양육하고 또 입양까지도 책임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예. 산모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언제 시간 되면 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는 경찰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